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입니다. 오늘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며 보단한 광주복지를 만들어 나가는 분을 모셨습니다. 광주복지연구원 김만수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시민과 복지 현장이 체감하는 복지 정책을 연구하는 광주복지연구원 원장 김만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현재 이제 원장님이 광주복지연구원 원장으로 이제 재직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취임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한 2년 가까이 원장이 공석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자를 찾지 못했는데 원장님께서 이제 그 끝에 임명이 되셨습니다.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일을 맡는 것은 늘 설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설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들어와 보니까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도 꽤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그 산적해 있는 그 현안들을 해결하는 그 부담이 좀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우리 대학과 직장 동료들이 굉장히 많이 칭찬을 많이 축하도 해주셨고요. 네. 사회복지계에서도 기대를 많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한편에서는 축하 못지않는 우려와 그런 걱정을 나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일단 연구원과 타운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 상황에서 연구원과 복지계가 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런 그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고 초대 복지 원장으로서의 임기 동안 연구원으로서의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광주복지연구원이 광주복지재단이었죠. 그러다가 네, 이제 예. 연구원으로 이 명칭을 바꿨고 초대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동신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또 학생들을 좀 네. 가르치시다가 이번에 원장으로 취임하신 건데요. 예, 학교에서는 그러면 사회복지 중에서도 어떤 분야를 주로 가르치셨습니까? 그 행정론 과목이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 행정론 과목이 저의 그 주요 과목이었고요. 석박사 과정에서도 이렇게 행정 실무 쪽에 제가 강의를 쭉 해왔었거든요. 사회복지 쪽에서는 그 대상별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별 과목으로 아동 및 청소년 복지론 그쪽이 저의 주 강의 과목이었었습니다. 제가 그 대학에 있으면서 다양한 현장 지도 그리고 여러 사업단 운영에 대한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행정론을 강의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로 이제 복지 행정 쪽에 강의를 하시고 또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네네. 이제 광주복지연구원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기관이어서 취임하는 그런 그 원장에 대해서 의회에서 청문회를 맞습니다. 엽니다. 네. 근데 그때 청문회 열었을 당시 이제 교직에 이제 오래 계신 분이라서 주로 연구와 이 교육 분야에만 좀 치중해 있고 실무 경험이 없다 이런 또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답변을 좀 하셨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마치 어떤 그 청문회를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회복지 현장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교직에 있는 것은 그 실무보다는 이론과 학생들 강의하는 것이 더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대학에서 그 학생들 강의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그 사업단과 센터를 운영하는 그 경험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라든지 누리사업단, 사회서비스 사업단을 제가 이끌었습니다. 한 10여 년간 제가 네. 그 사업단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단이 하는 역할 자체가 어떤 모든 그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현장을 찾아가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관련 기관과 네트워킹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됩니다. 당연히 실무가 필요한 그런 분야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신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장직을 또 수행한 제가 실무에서 직접 진두지휘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또 네, 직접 또 그렇습니다. 일도 하시고 그러셨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그 현장에 대한 이해도 있으시고 또 이론가로서의 전문성도 갖고 계셔서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왔는데 네. 예,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동신대학교에서 처음에 교수 생활 하실 때는
이 사회복지가 전공이 아니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얘기를 네, 좀 듣고 네, 네, 싶습니다. 예, 예, 아마 그 특이한 이력이 네, 이제 청문회에서도 좀 많이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의 그 이력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네, 예, 사회복지의 주 전공자들로서 장점이 또 많이 있겠지만, 저 경우는 이제 산업공학이 저의 주 전공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학부부터 시작해서 박사까지 네. 학위 취득해서 제가 동신대학교 처음 부임했을 때 제가 소속이 산업공학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회복지학과로 옮긴 것이어서 도리어 이 산업공학이 주는 그런 어떤 경영 능력, 경영 기법을 강의하는 과목이 그런 분야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또 사회복지의 또 어떤 그런 전문 기술이 합쳐진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어필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 산업공학 쪽에서 공부했던 그런 또 여러 가지 노하우 이런 것들도 네. 사회복지 쪽에 적용이 맞습니다. 가능하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아무튼 산업공학에서 이제 사회복지를 이렇게 전공을 바꾸신 거에 대해서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 의아해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공을 바꾸게 된 어떤 배경, 이유 이런 네. 것들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마 그 부분이 네.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도 제일 뭐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제 그것이었거든요. 예, 저는 동신대학교 개교 당시부터 산업공학과에 한 15년간 근무가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창업보육센터장으로 이제 실버 산업 분야 창업을 이끌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2005년도 무렵부터 사회복지 분야에 이제 또 실버 산업이라고 하는 영역이 새로 이제 대두가 되었던 상황에서 학교 내에서 이제 실버 산업 영역의 적임자가 누구냐는 이러한 어떤 과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마 좀 인정받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로 2005년도에 제가 변경하게 되었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네. 노인복지, 특히 그 중에서 실버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네, 부각이 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회복지에 관심을 기울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 대상자가 노인, 즉 실버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산업공학이라는 거 하는 것이 이런 산업 영역들을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버와 이제 산업이 이제 엮어진 이 실버 산업이 제가 산업공학에서 사회복지로 넘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주 전공을 바꾼다는 게 그렇습니다. 쉽지는 네, 않은 쉽지 일인 않습니다. 것 같은데 그 결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교수는 아무래도 연구 분야를 심화시키는 것이어서 한 전공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데 최근에 트렌드는 이렇게 융복합 이런 네, 것들이 그렇죠. 또 많이 또 네.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일부러 바꾼 건 아니고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주전공에 관련돼서 그동안 연구 실적 또 관련성 이런 것들을 이제 포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과 소속이 변경되는 그 2005년도 시점이 그 IMF 이후에 이공계의 그 구조조정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업들에서 이공계 학생들을 많이 채용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지방대학이 그 타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학과 명칭 변경이라든지 뭐 또는 다른 전공과의 그 융복합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제가 결정하는데도 좀 도움이 좀 됐던 것일 것 같고요. 바로 또 그 사회복지학과에서 그 누리 사업을 그때 그 교육부에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누리 사업에 또 제가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어서 누리 사업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결정을 또 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충분히 소명이 되는데 네. 그 청문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고 또 수긍하시고 그러셨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그 약한 고리를 좀 이게 지적을 계속해서 하는 부분이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한 부분은 또 잘하게 넘어가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그래서 계속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그렇게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그랬었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가 유독 또 이제 그 전공의 일관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부에서 예를 들어서 한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한 전공이 다르면 오히려 그게 또 플러스 요인이죠. 네, 예, 맞습니다. 융복합의 어떤 사고를 네, 할 수 네, 있고 네, 또 네.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데 저희는 일관되게 아무튼 한 길을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네. 아마
그러신 것 때문에 예, 좀 그런 질문들이 있었지 않았나 네, 이런 저도 이제 지금 연구원 운영하면서 네. 사회복지 관련된 그 연구로 제가 접근하지 않는 또 제가 시야가 넓어진 측면으로 제가 또 연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연구원의 그 연구원으로서 또 공동 연구자로서 많은 교수님들 제가 이제 모시는 데 있어서 어떤 사회복지 전공 그 교수들만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영, 필요하면 뭐 심리 상담, 뭐 또 어떤 모든 영역이 다 복지화의 종합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다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아마 저 자신이 그런 융복합의 그런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무튼 그 좀 더 시야도 넓어지고 또 시각도 네, 넓어지고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 긍정적인 측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사회복지 쪽에 원장님 연구 쪽 하신 그런 네. 것들을 살펴봤더니 주로 이제 행정, 예, 경영 쪽에 또 맞습니다. 관심을 갖고 네. 연구를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로 이제 어떤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전문가로서 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우리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라고 하는 그 사회적 인식이 아직 약한 것 같습니다. 그 네. 취약한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사회복지사들도 자긍심도 좀 부족하고 또 사회에서도 그들에 대한 어떤 그 서비스에 대해서도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적 인식이 향상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함께 더불어서 그 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 좀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사회복지사 양성 제도가 상당히 좀 무분별한 상황이거든요. 수요가 많다 보니까 급하게 사회복지사들을 많이 양성하는 제도가 시작이 됐었는데 그게 지금에서는 도리어 이제 우리의 전문성을 발목을 붙잡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되어져서 그러한 사회복지사 양성 제도도 좀 개선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사회복지 조직이 이제 비영리 조직이어서 좀 주무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좀 더 현대적인 그 경영과 행정 기법들이 좀 도입이 돼서 어떤 역량 강화라든지 또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접목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원장님 좀 개인적인 질문을 제가 네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네.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셨는데 보니까 이제 서울대 산업공학과에 네, 입학하셨습니다. 네, 네, 네. 이 서울대 입학할 정도면 학창 시절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어떠셨습니까? 좀 자랑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제가 그 강주일고 22회입니다. 제가 네. 시험을 쳐서 들어온 마지막 기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수에서 이제 강주일고로 이렇게 유학을 온 것인데요. 이 강주일고는 그 당시에 지역의 그 상위 인재들이 다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일고에 들어와서 굉장히 자부심도 많았고 또 그리고 지역에서도 굉장히 수재였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고교 재학 시절에는 그런 평가를 받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비록 공부는 좀 잘하는 편에 속했지만 서울대학교를 소수만 간 게 아니라 저희 기수만 해도 한 100여 명 이상이 서울대를 합격했었기 때문에 그중에 한 명이니까 그렇게 수재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굉장히 겸손하신데 이제 산업공학을 공부하시고 또 교수까지 되시고 네, 또 이제 네. 사회복지학도 공부하셔가지고 또 전공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평소에 공부에 일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비법이 뭘까 이런 네. 생각들을 하거든요. 네, 이게 저는 좀 말씀 좀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뭐 칭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쉽게 여기는 일 또는 즐겁게 하는 일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작을 좀 공부를 좀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가 또 공부를 잘하게 하는 또 상승시켜주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선생님들이 칭찬해주고 네.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이러다 보니 또 공부를 좀 더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상승된 것 같습니다. 가드너의 그 다중 그 지능 이론인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사람마다 잘하는 영역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하고 또 예술 잘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공부하는 쪽의 지능이 좀 더 발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좀 어렵게 여기는 학생들 보면 공부 좀 쉬운데 왜 그럴까 그런 또 말도 예. 하죠. 네, 네, 이제 선생 입장에서 학생을 보면 그런 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학창 시절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어떤 학생이었는지 공부만 했던 학생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뭐, 네,
일단 중고등학교 때는 아마 공부만 잘하는 아마 그런 모범생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 선생님 네. 말씀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다 진리로만 알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대학을 들어가 보니까 비판하게 되고 우리 가르침이 또 반드시 옳은 건 아니다고 하는 그 부정을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 당시 박정희 전두환 그 정권 시절이었거든요. 어떻든 이런 자연스럽게 정치와 사회 문제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운동, 학생운동에 참여도 했었고요. 또 그리고 노동자 대상 야학 교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대학에서는 굉장히 사회 참여 활동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또 제가 지금 장로인데 이 장로가 되는 그 신앙도 사실은 대학교 때 신앙을 가지게 돼서 지금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네. 그런 상황을 보냈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산업공학과로 진학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있으셨는지요? 네. 저희들은 당시 대학을 들어갈 때 우리가 계열별로 모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과별로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네. 이제 20 계열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20 계열은 이과와 공학이 함께 이 계열로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 20 계열에 아무래도 가장 인기 있던 학과들은 전자공학과라든지 뭐 기계공학과 그다음에 이제 이과 쪽에는 뭐 물리학과라든지 약대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약대를 갈 수도 있었는데 제가 왔다는 생각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약대에 지금 막 한창 인기가 있는 걸 보면. 근데 제가 그 당시에 1학년 때 계열로 들어와서 2학년 때 이제 학과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1학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게 사회운동 이렇게 정치적인 것에 감각을 가지면서 인간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아졌고요. 또 네.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공학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학문이 어디냐를 찾아봤더니 산업공학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산업공학을 선택해 아, 됐어요. 그러셨구나. 예, 예. 예, 동신대학교가 출범할 때부터 이제 함께 하셔가지고 네.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데 34년간 재직하셨네요. 네, 34년 예, 넘었습니다. 아마 시청자들이 볼 때는 되게 오래 근무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예, 네. 어떠십니까? 그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아마 지금은 34년이라는 한 직장에 34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힘든 그렇죠. 일이죠. 네. 제가 30에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교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 나이까지 지금 34년간을 한 대학의 직장에 있어서 장기 교수에 맞긴 맞습니다. 아마 그 대학 교수라고 하는 그 직업 자체가 이렇게 또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제가 91년도에 이제 대학에 다니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추천이 좀 있었고 또 갈 수 있는 기회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처음에 마음을 들였던 첫 마음이 이 대학에 있었고 또 제가 섬기던 그 대학 우리 또 목사님도 또 이곳에 도리어 우리 김 교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네. 하셨는데 굉장히 막 그때 이렇게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제자들 또 그 초롱초롱한 제자들을 보고 또 갈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좀 미루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또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지금 장교수 된 것 같습니다. 예, 교수로서 아마 이제 소명 의식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예,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생각합니다. 예. 이제 저도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만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뭔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선생의 뭐 교육 철학일 수도 있고 가치관일 수도 있는데 네. 주로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부분을 강조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가능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언제나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라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좀 하고 있고요. 미래 계획을 부지런히 세워라. 그래서 비록 그 계획이 좌절되더라도 또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 계속 현재 어떤 막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힘들어할 때 도리어 미래를 계획을 세우면 도리어 기대할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이야기 많이 해주고 있고요. 네. 저는 무엇보다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맡겨진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건 나중에 큰 자산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다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합니다. 예.
원장님 그럼 이번에는 이제 광주복지연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복지연구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또 일부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광주복지연구원은 아직 우리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광주복지연구원을 설명하면서 빛골 노인 건강타운, 네. 효령 노인 복지타운 하면은 거기를 다 끄덕끄덕이시더라고요. 그만큼 두 개 타운은 꽤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그 두 타운을 운영하는 빛골 노인 복지재단으로 2009년에 출범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연구 기능을 이렇게 보강한 그런 강주복지재단으로 이제 명칭이 변경이 됐었죠. 그러다가 지난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이 되면서 사회복지 환경이 좀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단보다는 연구원으로 그 연구 중심의 그 기관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재출범한 강주시 출연 기관입니다. 예, 광주복지연구원이 광주복지재단이 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 복지원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또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회서비스원과 기능이 좀 중복되지 않냐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되는 기능도 또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이야기가 뭐 계속 있습니다. 저 최근에 우리 행정감사 때도 또 그 네. 이야기가 또 나왔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그 사회복지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사회서비스원이 설치가 되고 또 돌봄 서비스가 이제 영역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원이 우리 강주시에도 이제 설치가 됐고요. 사회서비스원은 이 사회복지의 공공성 확보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민간에게 이탁되던 여러 사회복지 시설들을 공공의 영역으로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동안 강주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던 시설 운영, 시설 관리하고 사회서비스 하고 있는 시설 운영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의회랑 뭐 현장에서 계속 그 중복 기능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양타운 특히 이제 두 개 타운이 사회복지 시설이니까 사회서비스는 이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양타운 직원들의 소속이 이제 출연기관으로 소속되었던 부분, 그 노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복지연구원에서 이탁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고려한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이건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저희 복지연구원에서 이 타운이 함께 복지연구원의 하나의 그 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결코 틀린 결정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이제 광주시 전체 예산의 42% 정도가 네, 맞습니다. 복지 예산입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복지가 아마 좀 폭넓게 이렇게 좀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마 이제 사회 서비스원도 필요하고 또 네. 복지원도 필요하고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할도 비슷하고 또 하는 일도 비슷해 보이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이 차별화된 기능을 분명히 수행하고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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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제 윈윈하는 그런 그 협약 체계를 통해서 같이 하기로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저희들은 이런 양타운은 우리의 연구에 연계된 그런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 훨씬 더 시범적인 정책을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되면 아마 더 강주형 복지 모델을 저희들이 구현해 나가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원장님께서 초대 강주복지연구원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네, 예, 그동안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연구원장 공모에 많은 분들이 또 응모를 하셨다가 안 되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오랫동안 공석이 됐는데 그때 원장님이 용기를 내서 이제 지원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지원하게 된 계기, 동기 이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현직으로 우리 보건복지대학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중에 제가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용기를 냈다라는 표현도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로서 안정된 그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세상으로 나오는 그런 개념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들 하시는 거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역의 이제 사회복지 분야 관련돼서 자문하고 연구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광주복지재단의 그런 역할들, 뭐 관계되는 것들을 지켜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단이 또 연구원으로 이렇게 또 명칭이 변경되어지는 그 과정들도 저희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또한 대표께서 임기를 못 마치고 또 중도 사퇴하시고, 그리고 연구원 원장 공모를 냈는데 불구하고 또 이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여러 번 또 시행하는 이런 것들도 좀 안타깝게 여기고 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 교수들이 이제 65세 정년을 앞두고 네. 퇴임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그걸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년까지 남은 한 2년여를 뭐 교수로서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볼까 하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 맞물려서 한번 도전을 결심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네. 아마 이제 시청자들은 이해를 잘 못하실 텐데 대학에서 학장이란 보직을 맡고 있다가 네. 그 중에 이제 외부에 가서 무슨 기관장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원장 취임 이후에 네. 예,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어떤 일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가 9월 6일에 있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13일 거의 일주일 정도 좀 지나서 바로 이영수 시장님께서 바로 청문회 통과하고 그 의결서가 시에 넘어오는 순간 그날 바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공백이 너무 컸기 때문에 빠르게 그 임명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명을 받은 그날부터 제가 연구원의 그 사무처 직원, 그리고 이제 양타운의 직원들 한 130, 40명 됩니다. 네. 인원이. 그런 인원들을 다 일일이 좀 만나보고 또 격려하고 또 우리 의기투합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를 했죠. 그리고 나서 또 3주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또 사회복지계 원로분들, 또 사회복지 협회장님들, 그리고 언론계, 그리고 시와 시의회, 우리 시민은 오지는 못했군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연구원 고유 업무뿐만 아니라 이탁 시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현안도 많이 있습니다. 강주 복지 플랫폼 개통식도 있었고요. 빛골 50+ 개관식 등 원내 진행되는 많은 행사에도 좀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현안 중에 여러 그 직원들의 그 노무 문제가 많이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통상 임금 조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체불 임금이 처리가 안 되는 것들도 그것을 네. 검토하고, 노조가 또 있거든요. 그 노조들과의 그런 그 만남을 통한 또 현안들을 논의하는 이런 것들 등등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좀 새롭고 또 해결할 과제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다면 이제 현재 광주복지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대표적인 네. 사업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들이 그 연구원 기능이 이제 저희들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 개발과 그런 정책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우리 노인 복지에 관련된 위탁 시설 운영, 이것이 저희들의 주 이제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책 연구 개발 분야를 말씀드려 본다면 우리 연구원의 목표 자체가 탁상 공론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정책, 바로 실현이 가능한 실무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현장 중심의 연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불구하고 또 연구가 또 질 높은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현장에 그 바탕을 둔 그런 데이터를 근거한, 객관적으로도 증명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타운의 그 노인 여가복지뿐 아니라 또 이번에 50+ 그 센터도 이번에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이러한 그 연구원의 그 연구 정책 개발, 그리고 양타운, 그리고 50+ 센터처럼 우리 이 강주 복지의 여러 영역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광주복지연구원이 그간의 운영 방식과는 다른 지금 여러 가지 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좀 많이 달라졌죠? 어떻습니까? 네, 뭐 제가 우리 전임 대표님들이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잘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것과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졌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현하는데 굉장히 그
많이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들이 있으면 그 현안들을 바로 즉각 드러내놓고 또 당사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해서 빨로 즉시 해결을 찾아가는 이런 형태로 제가 하기입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그런 방식이 돼서 굉장히 좋고 우리 직원들의 얼굴 표정들이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본인도 말씀하시고 저도 굉장히 그렇게 느끼고 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운영 방식이 결코 괜찮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여러 갈등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갈등 상황에 있는 당사자들 또 직접 제가 대면해서 갈등 문제를 풀어주는데도 제가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점심 시간은 저는 우리 직원들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다양한 직원들의 그룹들을 이렇게 점심을 통해서 또 원활하게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갖고 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그 특별한 운영 방식으로 중간 관리자가 허리에 해당되는 그 중간 관리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그들에게 어떤 권한을 가능하면 이임을 많이 하고 또 그들이 그걸 통해서 책임감을 갖도록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일반 시민들이 동사무소에 지원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 심지어는 수백 가지가 있다. 이렇게도 답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회복지 관련 정책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알고 이제 활용하는 것들은 소수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좀 일반 시민들이 많이 알고 좀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 그 복지제도는 이제 신청을 해야 그 혜택을 받는 그런 신청주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알지 못하면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강주시에서 올해 저희 연구원과 함께 복지정보 플랫폼 구축을 완료를 했었습니다. 네. 이 복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복지 정보를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또 얻어서 그 서비스와 일자리 연계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런 복지 플랫폼 구축이 내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받을 그런 점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에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이 복지의 사각지대도 이제 굉장히 우리가 큰 문제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 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개선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있고 그래서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시설 종사분들 열악한 환경으로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와 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 열악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개선이 되더라도 그 개선에서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사회복지 현장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과 2021년도에 2차에 걸쳐서 제1기, 제2기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을 연구를 하고 그거에 입안해서 시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앞서 그 광주 복지 플랫폼을 개통했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이제 복지 사각지대 종사하는 분들 또 그리고 복지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종합화되면 광주형 복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런 이제 광주만의 독특한 복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광주복지연구원이 하고 있는 또 추진 중인 사업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주복지연구원의 장차 이제 중장기 계획도 세우고 이제 비전을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아마 그게 그 최종 모습이 이제 광주형 복지 모델로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복지형 모델을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 소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열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주만의 특성, 강주 지역만의 특성, 그 강주의 우리 시민들의 그 욕구 조사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만이 이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5년 저희 연구를 시작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노인, 뭐 1인 가구, 지역복지 등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온 상황입니다. 올해 그 연구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복지 총량 조사, 복지 실태 조사, 사회 조사, 보장 조사 이러한 연구들을 시행을 했고요. 내년에도 우리가 실태 조사와 다양한 정책 기본 계획들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화되게 되면 아마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강주형 복지 모델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원장님께서는 광주복지연구원 초대 원장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 복지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주복지연구원을 좀 혁신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 네. 또 계획하신 생각도 있다면 이게 좀 네. 듣고 싶습니다. 강주 이제 복지연구원이 이제 연구의 기능을 하자고 해서 연구원으로 만들어졌었는데 네. 실제 저희들이 연구원으로서의 걸맞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강주전남연구원 같은 연구 중심의 그런 기관으로서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그러한 기관을 시설 운영하는데 전문 기관도 아니고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으면서 저희들에게는 연구의 방점을 찍는 그러한 활동을 하라고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복지연구원의 주 기능 역시 정책 연구의 기능 강화이기 때문에 그 기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연구 인력, 질 좋은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또 연구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광주복지연구원이 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빛골 노인 건강타운 그리고 효령 노인복지타운 이 두 곳이 있는데 이곳이 이제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를 이용하고 계신 분 또 일부 시민들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잘 그렇지 알고 못한 계실 시민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빛골 노인타운은 하루에 코로나 이전에 상황에 네. 보면은 3, 4천 명의 노인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아주 대규모의 노인 여가 시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노인복지 1번지라고 할 정도로 많은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견학도 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돼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이용을 못 하고 있으시거든요. 이제 지금 잠시 이제 문호가 개방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이 그동안 이 빛골 노인 건강타운이라든지 효령노인타운이 얼마나 어르신들의 그 여가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희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그런 곳입니다. 이 양타운을 이제 노인 여가 시설로만 머무르지 않고 특성화된 그런 특화된 영역으로 이제 개발 발전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골 노인타운은 공원, 사회 공원형 타운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효령 나온 경우 일자리 중심의 그런 네. 기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타운들이 굉장히 그 시설도 좋으실 뿐더러 주변의 여건들이 환경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시설 이용과 함께 그 주변의 환경을 활용한 그 힐링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통해서 더 나은 그 복지 모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빛골 50+ 센터입니다. 이 빛골 50+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시민들이 빛골 50+ 센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 50+ 센터는 그 대상자가 만 45세부터 64세까지의 충장애층을 위한 그런 사회복지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생 제2막을 설계를 지원하는 업무들이거든요. 최근에 그 연령이 되시면은 일자리를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생기십니다.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욕구도 있으시고 또 새로운 또 노후를 준비하는 데 다양한 욕구가 좀 하는 분들입니다. 그동안의 사회복지 정책에 보시면은 노인 분야는 있고
아동 청소년이 있었지만 이 중장년 이런 그 분들의 신중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에게 대한 어떤 것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러한 50%를 개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일자리, 사회공헌, 여가, 건강, 뭐 재무, 관계, 교육 이런 다양한 수요를 종합적으로 제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제공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그런 기관들을 연계해주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그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말씀 네. 주신 대로 그동안에 청년, 청소년들 네. 그리고 노인들 이제 공간에 있었습니다만 작년들의 공간이 네,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예, 그 맞습니다. 역할을 네.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광주복지연구원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또 공공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이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우리 연구원이 그 어떤 사회공헌의 큰 틀에 큰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 연구원 자체의 구성원들이 우리 활동이 사회공헌으로도 이어져야 될 뿐 아니라 저희들 시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모든 대상자들도 사회공헌에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먼저 우선적으로 직원들이 먼저 사회공헌하는 것에 하자라고 해서 우리 복지 시설들 저희들도 타운도 복지 시설입니다만은 더 열악한 그런 그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방문하는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그들의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자는 말씀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11월 15일에는 또 문화재단과 함께 전통문화관 환경미화 활동도 했었고요. 네. 12월 초에는 요새 그 헌혈에 대한 그 수요 그 부족함이 많이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함께 참여하기로 지금 이미 되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광주복지연구원을 좀 성공적으로 네. 이끄셔야 되는데 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신지 포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 빠른 시간 내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재수립하려고 합니다. 네. 기존에 계획이 있었지만 연구재단에서 연구원 오면서 또 원장이 계속 바뀌시면서 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수립을 해야 된다. 초대 원으로서의 그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연구원의 정체성 확립 그리고 미션과 비전 이런 것들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우선적으로 설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탁 시설들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최대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되 복지연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 속에서의 공통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원장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올 한 해 끝자락인데 이 마지막으로 2021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새로 맞이하는 2022년 어떤 한 해가 되길 바라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또 원자재 값이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불안의 요소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로 보면 내년에 또 대선도 있고 지자체 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취업난이라든가 부동산 대란, 물가 상승까지 더해서 시민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때일수록 서로를 향한 따뜻한 위로, 격려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복지원이 이런 힘들 때 여러분 곁에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을 통해서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2021년은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은 우리 광주복지원의 이상이 다시 한번 확립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모두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도약의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첫 시작을 응원하고요. 또 앞으로도 네.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